1859년 11월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다윈의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라는 책 때문이었다. 신의 축복을 받아 그 존재가 유일하며 고귀하다고 여겨져온 인간을 원숭이와 거의 동일시하다는 다윈의 주장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과학계도 한동안 그에게 거센 공격을 퍼붓게 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7년이 지난 지금 원숭이와 인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과학계의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 건강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원숭이에 대해 알아보자. 원숭이는 수많은 동물 중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이라 할 수 있다. 생김새뿐 아니라 지능이 높은 원숭이는 팔다리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과 발에 쥐는 힘이 발달한 덕분에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섬세한 운동도 가능하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사회성 또한 뛰어나며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의 정이 대단한 동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신분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문 또한 원숭이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원숭이에 대한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더 많은 유사점들이 밝혀졌다. 외형뿐만 아니라 해부학적으로도 원숭이는 인간과 참 닮아있다. 원숭이는 사람과 유사한 형태의 골격을 가졌다. 구조가 유사하면 기능 또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골격을 구성하는 뼈는 물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 650개의 근육이 원숭이와 거의 닮아있다. 또한 인간처럼 잡식성으로 나뭇잎과 과실은 물론 곤충이나 작은 설치류까지 잡아먹는 원숭이. 비슷한 식성 때문일까? 원숭이의 구강구조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의 턱과 아래턱은 좌우에 앞니 2개, 송곳니 2개,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3개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이 치아의 수가 대부분의 영장류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종에 따라 소화기관의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위, 소장, 맹장, 대장으로 연결되어 관을 따라 소화 및 흡수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인간과 동일하다. 이렇게 인간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닮아있는 원숭이는 의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원숭이는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는 동물들 중에 우리 인간과 가장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설치류라든지 개 또는 돼지 같은 연구를 많이 하지만 원숭이는 개들보다도 우리 인간들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실험들을 대체로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하면 흔히 쥐를 떠올리지만 쥐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차이가 크다 보니 바로 사람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진정제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이다. 탈리도마이드는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부작용이 없어 1960년대 임신부들의 입덧 방지용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결국 46개국에서 10,000명의 기형아 출산이 이어진 다음에야 사용이 중단됐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원숭이가 활용되면서 신약 개발, 치료, 백신 연구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사실 이런 원숭이보다 과학자들은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이 사람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원숭이와 유인원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꼬리의 유무다. 꼬리가 있다면 원숭이, 꼬리가 없다면 유인원으로 분류한다. 이런 유인원은 거울을 보면 자기를 인지함은 물론 사랑, 증오, 죽음 등에 대한 감정을 인식한다고 판단해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 유인원의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실험이 허용된 원숭이를 이용한 동물 실험의 경우도 원숭이의 생명과 직결된 실험들보다는
혈액 검사나 행동 반응을 관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로 이제 실험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주로 생각하는 게 머리들을 자른다든지 뇌를 꺼낸다든지 이런 실험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유효성 평가 정도, 그리고 또 이제 행동이나 인지 실험들, 뇌과학 연구 실험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물론 때로는 어떤 실험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실험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원숭이 혈액이라든지 원숭이 행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험자가 동물 실험을 임할 때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3RS라는 윤리적 규범으로 실험 동물의 고통 경감, 사용 동물 수의 최소화, 동물 실험 대체법의 사용이 그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실험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해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영장류센터는 1990년대 후반 영장류 연구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긴 준비 끝에 문을 열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장류와 미니 돼지를 연구할 수 있는 최첨단 장기 이식 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국가영장류센터는 바이오 신약,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분야의 적극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영장류 연구 자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산학연에 연구 지원하는 업무,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국가재난형 전염병 등에 대한 대응 연구, 이런 체계들을 구축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신약 개발이라든지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첨단 생명공학 산물들에 대한 전임상 평가를 해주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총 400여 마리의 원숭이를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일 없도록 동물들을 격리하여 사육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부 촬영은 사육사들에게 대신 맡기기로 했다. 지금 보시는 원숭이는 녹색 원숭이로 긴꼬리 원숭이과에서 초원으로 진출한 단 한 종의 원숭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원숭이는 붉은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는 종에 따라 성격이나 신체적 차이를 보이는데 그에 따라 이용 목적이 달라진다. 수명이 20년 정도 되는 계잡이 원숭이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인간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붉은 털 원숭이는 온순하고 특히 영리하여 신약 개발, 에이즈,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뇌질환 치료법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 원숭이는 제일 먼저 연구에 쓰인 원숭이 종으로 노화, 생의학 연구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현재는 어미와 떨어져서 혼자서 단독 생활을 하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원숭이는 무리지어 살지만 이곳 국가영장류센터 내의 원숭이는 한 마리씩 격리하여 관리, 사육하고 있다. 원숭이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일부 다처제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숭이들은 한꺼번에 우리 안에 사육을 하게 되면 동물들이 싸우고 서열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놈들이 힘의 논리로 해서 작은 놈들을 먹이를 못 먹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생기기 때문에 격리 사육을 해서 사육을 하고 있고요. 원숭이들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 기회를 방지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격리 사육의 큰 이유 중 하나다. 이곳 사육사들은 원숭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육에 관한 관리 표준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온도, 습도, 조도, 음용수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 원숭이의 SPF 환경을 유지시키는 것은 물론 원숭이의 건강 상태 체크, 분변, 소변, 음식 섭취량, 활동성, 피부와 털의 상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국가영장류센터 내에는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영장류를 기리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 실험동물 위령비가 바로 그것이다.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희생된 영장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안식을 기원하고
더불어 영장류 연구자의 심적 위안과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자리로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가영장류센터의 위령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연구원들이 위령제를 지내 그 뜻을 매년 되새기며 영장류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실험에 임하고 있다. 원숭이는 다양한 분야 연구에 활용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뇌과학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영장류는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뇌주름을 가지고 있다. 그중 원숭이는 신체 구조와 행동학적인 특성 그리고 인지 기능이 비슷해 인간의 뇌에 숨겨진 신비를 푸는데 가장 적합한 실험 동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동물의 뇌를 비교해 보면 조류와 파충류 등 하등 동물에서 포유류와 같은 고등 동물로 갈수록 뇌의 크기도 커지고 표면에 주름도 많아진다. 뇌 질환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유사한 뇌의 주름을 가진 실험 동물이 필요한데 원숭이는 그중 가장 좋은 모델인 것이다. 사람의 뇌에서 보면은 많은 주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뇌의 주름이 의미하는 것은 뇌 그 표면에 많은 신경세포들이 자리하게 함으로써 공간을 많이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원숭이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인간의 뇌와 가장 유사한 동물이 원숭이인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국가영장류센터에서는 원숭이에게 약물 또는 유전자 조작으로 치매, 파킨슨씨병 등의 질환 모델을 제작하고 수술적인 방법으로 뇌혈관을 막아 질환을 유발함으로써 뇌졸중 등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치매의 경우 세계 최초로 질환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질환 모델이란 사람과 유사하거나 같은 질환을 가진 동물을 의미한다. 질환 모델 동물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법을 개발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 질환 동물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자연적, 유전적인 질환을 가진 실험동물을 말하고 두 번째는 실험동물에 약물을 투여하거나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질환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환 유발 유전자를 실험동물에 삽입하는 방법이다. 원숭이는 인간의 노화를 늦추고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연구 모델이 되고 있다. 인지 기능이 감소하고 시력이 감퇴가 되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동맥경화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과 같은 다양한 노인성 질환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이제 노화가 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노화 연구에 있어서 원숭이가 아주 필수적인 적합한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화에 관한 생물학적 변화 연구에는 수명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설치류를 주로 이용했다. 하지만 노화라는 개념이 인간과 쥐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큰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쥐는 수명이 약 2년 정도인데 인간이 흔히 겪는 동맥경화나 당뇨와 같은 노인성 질환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화 과정을 보인 원숭이가 인간 노화 연구의 최적의 모델인 셈이다. 워싱턴 국립영장류 연구센터를 비롯한 미국의 영장류 연구소에서는 최대 5천여 마리의 원숭이를 보유하고 에이즈, 뇌과학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이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또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영장류 연구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동물 복지가 강화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영장류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미래를 위한 생명공학 기술 분야 연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이런 국가 재난형 전염병들이 창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명공학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이런 국민의 보건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해 요소들을 방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용 영장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원이 없으면 연구도 할 수 없고 연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산업화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장류 기관들이 세워졌고 바이오 장기 연구와 줄기세포 치료 등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놓기도 했다. 2001년에는 형질전환 원숭이의 탄생을 들 수 있다. 미국의 한 영장류 센터에서는 녹색 형광 단백질 DNA를 원숭이 난자에 주입시켜 만들어낸 앤디를 탄생시킨 것이다. 또한 2009년에는 난자의 미토콘드리아 DNA에 이상이 있는 암컷 원숭이가 다른 암컷의 난자에 정상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식받아 미토와 트래커라는 쌍둥이 원숭이가 태어나기도 했다. 형질 전환이라는 것은 특정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진 원숭이를 말하는데 이는 질병의 원인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 이 유전자를 표적으로 한 신약 물질의 효능을 알아보는데 최적인 동물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신약 개발하는데 그런 질병을 앓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한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으로 가기 전에 영장류를 가지고 질환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장류 질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형질 전환 기법은 비단 원숭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2009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초급성 면역 거부 반응 유전자를 제어한 형질 전환 복제 미니 돼지 지노를 탄생시켜 면역 거부 반응 등으로 한계가 있었던 2종 장기 이식의 첫 번째 장벽을 해결했다. 한편 이 돼지의 심장을 원숭이에게 국내 최초로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돼지의 장기를 다른 동물에게 이식하면 이를 세균으로 여겨 공격하는 면역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형질 전환 복제 돼지를 통해 이를 극복해냈다. 또한 같은 원리로 돼지 췌도를 이식받은 당뇨병 원숭이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생존해 당뇨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간의 난치병이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장기들은 모두 돼지에서 만들고 그 장기를 원숭이,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원숭이에다가 이식을 하였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사전에 알고 나서 임상 실험이 사람으로 들어가야지만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종간 장기를 이식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갈수록 신체의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기부전 환자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바이오 인공장기의 개발 연구에 거는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 원숭이 연구를 통해 인간은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원숭이의 고귀한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영장류센터가 세계 인류 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당신의 엉뚱한 질문을 유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 오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궁금량 등장. 불꽃에 물이 닿으면 꺼지는 게 당연한데 물속에서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는 게 정말 가능한 걸까? 우선 물이 가득 담긴 수조를 준비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안전고글을 착용. 뭔가 비밀스런 종이로 싼 스파클러를 요리조리 살펴보는 궁금량. 아, 그대로 물속에 넣는다. 정말로 꺼지지 않는 불꽃. 부글부글 끓으며 계속해서 타들어가는데
평범해 보이는 스파클러.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그 비밀은 바로 스파클러를 둘러싼 이 하얀 종이에 있다.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유산지를 활용한 것인데 스파클러를 유산지로 감싸는 것만으로도 물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 하지만 정확한 원리가 궁금하다. 스파클러를 유산지로 감쌀 경우 화약이 물에 젖지 않아 발화점이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산화제가 분해되면서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해주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불꽃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 빛을 내며 타는 것을 연소라고 하는데 연소의 3요소인 탈물질과 산소 그리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물질의 연소가 일어나게 된다. 물질의 연소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여기 종이로 만든 냄비가 있다. 종이는 불에 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이 냄비 속 물이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종이는 발화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종이는 타지 않고 종이 냄비 속 물은 끓게 되는 것. 보통의 스파클러를 물속에 넣으면 화약이 물에 젖어 발화점 이상의 온도로 올라갈 수 없게 돼 불꽃이 꺼져버리지만 스파클러에 유산지를 감싸주면 불꽃을 내는 화약이 물에 젖지 않아 발화점에 쉽게 도달하게 되고 불꽃과 함께 산화제가 분해되면서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렇게 연소의 3요소가 충족되며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확인! 오늘의 엉뚱한 질문 유쾌하게 해결!